자,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 텐데,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먼저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 그죠? 그래서 개념이랄까? 그래서 이게 지상권하고 비슷하죠? 비슷한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물권. 법전에 안 나오죠? 그래서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갖다가 이렇게 묘자리 써가지고 주변에 비석도 세우고 나무도 심고 하면서 주변의 빈 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분묘 기지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한 분묘 기지권은 이런 물권인데 언제 성립합니까? 그러면 성립 원인이 세 가지죠. 첫 번째, 땅 주인의 승낙 얻어갖고 묘자리 썼을 때. 그죠? 그래서 요 분묘 기지권자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자, 승낙료. 또요. 승낙이 없었는데 무단으로 설치했습니다만은 시효 취득하는 경우가 있죠. 언제 시효 취득합니까? 판례에 따르면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묘자리 써왔다면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 이럴 때는 치료는요 무상이죠. 줄 필요 없죠. 자, 그런데 이런 시효 취득 요거 있잖아요. 20년간 평온공연. 요게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좀 제한을 받죠. 장사 등에 관한 법에서는 이제는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거 아시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땅에다 묘자리 써놓은 건데, 묘를 써놓은 건데 그 땅을 팔 때 땅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이장 요구를 안 하고 사더라. 그래서 땅 사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 딱 넘어오는 순간에 옛날 땅 주인은 그 묘자리 쓴 거에 대해서 남의 땅에 써놓은 꼴이 돼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더라. 이 세 가지가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원인들이 되겠죠. 그럼 분묘기지권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분묘기지권자는 기지권자 이렇게 하면 분묘기지권자는 분묘를 갖다가 수호 관리하는 사람이 분묘기지권자가 됩니다. 수호 관리자. 뭐 장남이 됐든 막내가 됐든 간에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이거 직접적으로는 제사 지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종중묘가 있을 수 있다. 그죠? 남의 땅에다가 B라는 종중이 종중 구성원들의 묘를 이렇게 조성해냈다. A의 승낙 얻어가지고. 그럼 이게 종중묘가 됩니다. 이런 종중묘에서는 분묘기지권자가 누가 됩니까? 그러면 종중. 여기 수호관리자가 누굽니까? 하고 똑같은 얘기. 이런 종중묘 같은 경우는 종손이 보통 제사 지내고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종중묘다 그랬을 때 원칙적으로 종손이 분묘기지권자가 된다. 그렇지만 종손이 행방불명이 되고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종중에서 사람을 써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분묘기지권자는 누가 될 것이에요? 종중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죠. 분묘기지권자.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어디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가? 효력 범위.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친다. 그래서 주위의 공지까지 미친다. 이렇게. 근데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미치냐? 그것은 얘기하기가 그렇다.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그래서 주변의 빈 땅인데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할 문제다. 그래서 주변에 그 분묘를 보호하기 위한 사성을 조성을 해놨다. 이렇게.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그 조성된 사성 부분까지 미칩니까? 사성에 대한 판례 중요합니다. 사성 부분까지 미칩니까? 분묘기지권이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죠.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그래서 주변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친다고 해서 거기다가 분묘기지권자가 마음대로 또다시 묘를 신설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럴 때는 합장해서 단분 형태로 묘를 쓰든 쌍분 형태로 묘를 쓰든 인정되지 않죠. 분묘기지권자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고, 이러한 분묘기지권자가
그 기지권의 효력이 주변의 빈땅까지 미친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쪽으로 이장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이장 권능이 없어요. 또 여기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온 겁니다. 신설 권능이 없다는 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런 형태가. 다양하게 나왔었는데 이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장 권능. 그런데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 바로 이런 종중묘 같은 겁니다. 이랬을 때는 분묘기득권을 갖다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인정해 주다 보니까 포괄적. 전체 분묘기득권에 미치는 범위 안에서 여기 있던 분묘를 이쪽으로 이장한다. 이런 거예요. 이장해도 이건 변함이 없잖아요. 이럴 적에는 뭐예요? 이장해도 되죠. 이렇게. 다만 이제 극단적으로는 여기 있던 분묘도 이쪽으로 이장할 수 있다. 그건 맞아요. 다만 이장함으로써 이쪽 부분은 더 이상 분묘기득권에 쓰이지 않는 땅이 나오죠. 이쪽 부분은 분묘기득권은 어떻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장 권능이 없다는 거 출제가 유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러한 분묘기득권의 존속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 존속하나요? 그러면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을 때는 그 약정 기간 동안 존속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약정을 안 할 건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판례는 뭐 어떻게 봐요? 전부 다 판례죠? 분묘가 존속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한 분묘기득권은 어떻게 됩니까? 영구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응? 계속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이 분묘가 유실된 거죠. 근데 완전히 없어졌으면 분묘기득권이 죽었을 텐데 이게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이었다. 이렇게 가능했다고요. 그랬을 때는 아직 분묘기득권은 소멸되었다고 봐서는 아니다. 돼서는 안 된다. 그죠? 존속기간. 그렇지만 이런 요 분묘기득권의 요 판례 내용도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요것도 제약을 받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묘의 설치 기한은 30년 이렇게 제한받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런 판례 이론도 앞으로 수정을 거치게 될 거다라는 거지. 자, 이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렇게 되면 여기 크게는 묘지하고 자연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먼저 묘지부터. 자, 묘지와 관해서 묘지의 종류가 네 종류죠. 묘지 중에 보면 개인묘지, 그 다음에 가족묘지, 그 다음에 종중, 문중묘지. 종중 그래도 됩니다. 법인묘지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개인묘다 그러면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을 같은 고액에 설치했을 때 거기까지가 개인묘로 쳐요. 배우자묘 포함 이렇게 되죠. 가족묘하고 종중묘를 잘 구별하셔야 돼.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집단묘입니다. 여러 개를 설치하는 집단묘지. 그런데 가족묘는 친족 관계였던 사람을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거예요. 같은 족자 돌림이라고 그랬어요. 친족 관계였던 사람을 같은 구역에 조성했다 그랬을 때 종중묘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묘예요? 그거 가족묘예요. 친족 그러면 가족, 그죠? 종중 구성원의 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게 종중묘. 아무래도 여기는 촌수가 멀어지는 거예요. 8촌 이내 보통.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법인묘는 법인 중에 재단법인에 한해서만 법인묘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허가를 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인 그러면 무슨 법인이요? 재단법인. 이때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 절차. 개인묘는 먼저 조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설치 신고를 사후적으로 하면 되죠. 반면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가족, 종중, 법인묘지는 집단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 허가를 내고서 그 다음에 수북이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절차가 틀리죠. 그 다음에 면적을 보면 한 기당 면적 이렇게 되면 한 기당 면적은 이쪽은 3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죠. 한 기당 설치 면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설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묘 기지 면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비석 세우고 상석 세운 그 부근의 면적을 다 포함한 면적입니다. 이게 30제곱미터 이하.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집단묘가 되니까 10제곱미터 이하로 줄죠. 한 기당 면적은 줍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합장하게 되면 조금 넓게 인정하는데 이게 1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죠. 요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15제곱미터 이하가 잘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아무런 얘기가 없을 때는 한 기당 면적은
가족묘든 종중묘든 법인묘든 1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합장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15제곱미터 이하.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을 보면 전체 면적은 개인묘다 그랬을 때는 똑같이 30제곱미터 이하. 그런데 여기 전체 묘가 가족묘다 그랬을 때는 이제 100 이하. 종중은 얼마죠? 1000 이하. 법인묘는 어떻게 되죠? 법인묘는 자,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거 이상하다고 그랬죠? 이상. 자, 이게 묘인데 묘와 관련해서 매장 신고는 또 구별하셔야 됩니다. 묘를 설치하는 거고 매장을 하잖아요. 시체를 매장하는 거요. 이때는 무조건 매장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30일 이내 매장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장은 신고밖에 없어요. 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묘하고 좀 구별돼요. 그 다음에 이런 묘에 대해서는 분묘에 대한 설치 기간을 제한하죠. 설치 기간은 몇 년입니까? 분묘의 설치 기간 몇 년? 3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연장하는 제도가 있죠. 연장. 그죠? 연장하는 기간은 몇 년이에요? 이것도 30년입니다. 30년인데 한 번만 연장을 해주게 돼 있죠. 1회죠. 1회. 그래서 한 번만 연장해주게 돼 있다. 다만 이제 우리 법에 따르면 연장해주는 기간 30년을 지역사정에 맞춰서 운영하게끔 시도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죠. 단축. 근데 그 단축할 때 법에 따르면 몇 년 이상 잘 기억해 두셔야 돼. 5년 이상 그 다음에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5년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초의 설치 기간은 무조건 30년인데 이건 단축이 안 되고요. 연장 기간이 5년밖에 안 됩니다. 조례로 5년 해놨으면 35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설치 기간을 따질 때 합장 분묘가 있으면 언제부터 설치 기간을 계산합니까? 합장 분묘는 합장 시부터 합장된 때부터 30년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최초로 설치한 때부터 30년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합장 분묘다 그랬을 때는 언제부터요? 합장된 날부터. 최초로 설치한 날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설치 기간이 30년 또는 35년 또는 최장 60년, 최장 60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자, 그랬을 때 설치 기간이 종료가 되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그런 분묘를 철거하겠죠. 그래서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납골 시설에 봉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철거해야 됩니까? 끝나면 1년 이내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이나 시험 물어봤습니다. 한 번은 맞게, 한 번은 틀리게. 1년 내 철거하십시오. 이렇게. 설치 기간에 관련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설치 기간.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요런 거 위주로 출제가 주로 됐고, 설치 기간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요.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 이번엔 뭘 볼 거냐면 자연장지를 봅니다. 자연장을 한 땅 이렇게 되는데, 대표적인 자연장이 뭐냐면, 나무 밑에다가 유골을 화장해가지고 거기다 묻어놓고, 그런 게, 아니면 뭐 뿌리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걸 자연장, 그죠? 자연장을 한 땅을 자연장지, 그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단으로 승낙도 없이 남의 땅에다가 자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장을 한 요 땅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20년 지났다고 해서 주장하지 못한다는 조문을 만들어 놨죠? 아까 저기 시효 취득하는 거 있잖아요. 무단으로 설치했습니다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묘를 써왔다 그랬을 때 시효 취득을, 분묘기 뒷건에 대한 시효 취득을 판례는 인정하고 있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걸 지금 뭐예요?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럼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부분부터 그렇게 된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기한 30년, 최장 60년 되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분묘부터 이런 제한을 받게 되는 거고,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급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보장하는 게 법이에요. 자, 그래서 시효 취득은 자연장에 대해서 인정될 수 없다. 근데 자연장의 종류가 몇 종류예요? 몇 종류? 4종류죠. 개인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 종중 자연장지, 마지막이 법인 등 자연장지 4종류. 그래서 개인 자연장지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개인 자연장지를 먼저 조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30일 이내 시장구청장한테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족이나 종중은요, 이번에 바뀐 부분입니다. 가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성하겠다고 미리 신고하고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기를 조성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한다 이렇게 보면 요게 같아졌어요. 이번에 바뀐 건 요 부분이에요. 원래 얘가 얘처럼 돼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사전 신고로. 그 다음에 법인 등 자연장지는 조성 면적이 워낙 넓어요. 4만, 5만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전에 신고 가지고 안 되고 뭐예요? 허가를 얻으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가. 이렇게. 그래서 허가 받고 그 다음에 법인 등 자연장지를 끝없이 조성하는 거. 이렇게. 끝없이 조성하는 거. 끝없이. 예. 그래서 조성 면적을 보면 요 위에 것은 요 3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개인은. 가족은요. 1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자, 여기요. 종중은 어떻게 돼요? 이게 중요한데 1000이 아니에요. 2000제곱미터 이하예요. 여기서만큼은 미만 이하를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이거 내기 힘들어요. 2000, 요 숫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법인 등 자연장지는 뭐 4만 이하, 5만 뭐 이하 뭐 그런 게 있는데 5만 이상 그런 게 있는데 이거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문제는 27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자, 27번의 1번은 분묘를 수호 관리를 계속하고 분묘가 남아있으면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는 건데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이제 시행됨으로써 설치기한 제한받는 것 때문에 이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내용 아까 설명드렸죠. 2번 지문은 이것도 틀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고 판례를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이 문제 만드신 분이. 3번은요. 평장 또는 암장이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않으면 인정 안 됩니다. 봉분의 형태를 띄어야 되죠. 병장, 암장, 가묘 다 인정 안 됩니다. 4번 질문은 단분 형태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나 단분 형태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이 안 됩니다. 쌍분 형태는요. 더 허용이 안 되고요. 그래서 2번과 4번 두 개 틀렸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안에 시신이 매장되어 있지 않다. 그럼 묘로 인정을 안 해요. 기출문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28번 보십니다. 28번 풀어보시고. 자, 28번에서요. 1번 가정묘 그러면 100제곱미터 이하. 100평방미터랑 같은 뜻이에요. 100평방미터 이하. 시군구청에 여기 묘는요. 가정묘든 종중묘든 법인묘든 다 사전 허가사항입니다. 1번은 맞고요. 2번은 요걸 통해서 알아두세요. 묘지에 대한 사전 매매는 금지입니다. 이거 어기면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이럴 경우에는 1학년 일반으로 처벌받는다. 이걸 통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3번은요. 법인묘 그러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법인묘는 사전 허가사항인 거죠. 뒤에는 맞고 이하가 틀렸습니다. 앞쪽에 가운데.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이걸 통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거리를 뛰는데 거기 보면 도로나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는 300m 이상 뛰어야 되고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이나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있는 데로부터는 500m 이상 뛰어야 됩니다. 이유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요. 왜냐면 그 묘에서 귀신이 나와서 쫓아오거든요. 귀신이 쫓아올 수 있는 거리가 500m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종중묘잖아요. 10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이때도 허가사항이죠. 종중묘는 1000제곱미터 이하인데 종중 자연장지는 어떻습니까?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잖아요. 응? 종중묘는. 종중 자연장지는요. 2000 이하라는 게. 종중묘는 사전 허가사항이잖아요. 종중묘는. 근데 종중 자연장지는요. 사전 신고사항인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출제를 했던 겁니다. 기출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29번 풀어보시고요. 자, 29번의 1번은
분묘 기지권은 원래 이제 존속하고 관리를 계속하면 영구적이다, 존속한다. 그러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 분묘는 제한을 받습니다. 아까도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장, 암장되었다 이랬을 때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게 2번. 3번은 뭐냐면 이전한다는 특약을 해버린 겁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갖다가 묘를 설치해놨는데 자기 땅에다가 이전하기로 특약을 하면, 약정하면 분묘기지권이 안 생깁니다요. 이거죠, 이거? 이장 특약을 안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생기죠. 자기 땅을 팔아먹을 때. 그 묘에 대해서. 근데 자기 땅을 팔아면서 지금 이장 특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분묘기지권 안 생기는 거지. 이장 특약이 없이 팔아먹으면 생기는 건데. 그 뜻이죠. 3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승낙 얻었을 때 생긴다는 거고, 5번은 시효취득이죠. 근데 시효취득은 이제 장사 등에 하는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또 인정이 안 되는 쪽으로 바뀐 거 아시죠? 5번 지문 뒤쪽이에요. 자, 됐고요. 31번 풀어보십니다. 자, 31번의 1번 지문은 기출문제 지문이긴 한데요. 삭제를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데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나오면 논란거리가 됩니다. 1번 지문은. 그래서 나중에 언제 적절한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는데 지금은 요거 1번은 그냥 삭제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분 인정 안 됩니다. 3번은요.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됐습니다. 근데 3번 지문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출지문인데 사망자의 용거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사망자의 용거자가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으면 종손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사망자의 용거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끊어 읽으셔야 돼. 지금 분묘기지권을 갖다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써놓은 거예요? 사망자의 연고자예요. 자식요, 자식. 근데 종중묘다 그랬을 때는 아무리 자식이 있어도 누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이에요? 종손이 관리할 수 있으면 종손이에요. 사망자의 아들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요. 응?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시효취득은 지료가 무상이죠. 5번 분묘가 멸실됐지만 유골이 존재해서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다. 이랬을 때는 분묘기지권은 아직은 뭐요? 존속한다. 이 판례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한 4번 나왔을 겁니다. 5번 판례도. 32번 골라보십니다. 어, 1번은 한 기당 면적은요. 공설묘다, 사설묘다 이렇게 됐을 때 한 기당 면적은 이게 1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죠. 합장했을 때는요. 1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기당 면적은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전제가 개인묘지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1번은. 그래서 그게 조금 불분명합니다. 1번에서. 근데 어쨌든 개인묘가 아닌 집단묘지일 때를 전제로 해서 1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맞는 겁니다. 2번 지문은 개인묘 같은 경우는 설치를 먼저 하고 30일 내에 나중에 신고하죠. 이게 신고 안 하면 밑에 나온 대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죠? 나온 걸로 그냥 봐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고. 3번 지문은 개인묘 조심할 게 3번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인묘 같은 경우는 30제곱미터, 30평방미터 이내죠. 그런데 합장해도 똑같습니다. 개인묘는. 아까 집단묘 같은 경우는 한 기당 면적은 원래 10 이하인데 합장하면 15로 조금 넓혀주죠. 개인묘는 뭐예요? 무조건 30 이하예요. 합장은 뭐든 간에. 배우자를 같이 설치해도 30 이하인데요. 뭐.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최장 60년 이런 뜻이니까요.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는 1년 내 철거해서 화장하거나 납골해라 이런 얘기죠. 설치기간 끝나면. 자, 틀린 것은 2번이고요. 34번 풀어보십니다. 자, 기억번 장래의 묘소 이렇게 되면 시신이 없는 가묘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분묘가 아닙니다. 분묘기지권도 인정 안 되고 분묘도 아니고. 이원문 같은 경우는 즉시란 말이 틀립니다. 일단 옛날 판례에 따르면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묘를 써왔을 때 인정되는 거고, 그죠? 즉시란 말이 옳지 않고.
또 최근에는 이제 장사 등용하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거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디귿번 같은 경우는 평장, 암장되어 있다 그러면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디귿번 맞죠? 리을번은 틀린 게 기지에만 해당된다. 분묘기득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치죠? 리을번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아, 틀린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니은번하고 리을.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35번을 풀어보십니다. 최근 기출문제입니다. 정답은 쉽습니다. 개이면은요 3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2번 알아두셔야 돼. 매장 신고는 매장을 하고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가족묘 이런 거 나오면 친족관계 요게 나와야 돼요. 4번은 법인묘 이런 얘기 나오면 재단법인 이렇게 하셔야 되고, 5번은 설치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1년 내 철거해서 화장하거나 또는 봉환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1년 이내 맞죠? 네. 자, 확인설명서로 갑니다. 확인설명서의 서식은 4가지다. 일단 이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자, 그런데 설명서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온 걸 가만히 보면 2가지를 묻습니다. 뭘 적어주느냐, 기재사항.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적어주느냐, 작성 방법. 이 2가지를 물어본다. 출제 비중으로 봤을 때는 한 2문제 가까운 비중이 있다. 비중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 교재는 문제가 별로 없지만은 이렇게 기재사항, 작성 방법이죠. 자, 그랬을 때 확인설명서 1번 서식 위주로 우리는 공부를 먼저 한다. 그죠? 확인설명서 1번 서식을 가보면 3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 그게 뭐냐면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덩어리가 세부 확인사항이죠. 이 2가지를 구별하는 게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온다. 기본 확인사항과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 이렇게.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해가지고 적어주는 거다. 그래서 이건 의뢰인들한테 요구할 수 없다. 정보를. 반면에 세부 확인사항은 자료를 갖다가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또 확인을 해가지고 기대해 주는 거, 요걸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요건 요구할 수가 있는 거고 요구할 수 없는 거고 그 차이이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기본이냐 세부냐 구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요구할 수 있냐 없냐 구별하는 문제.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가는 게 총 9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기표와 권공의, 권과 양반의 입관비는 예 줘버려라 이렇게. 기표와 권공의 입관비는 예 줘버려라. 시험은 암기입니다. 암기. 암기하라고 어떻게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편하게 합격하는 거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예?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잊어먹으면 또 다시 암기하고. 그게 수험생활입니다. 표자가 뭐예요? 첫 번째인데 대상 물건의 뭐예요? 표시.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는 것 중에서 중요한 거 건축물의 용도 같은 거 적어주게 돼 있죠? 용도 지역이 아니고 용도. 그 다음에 방향 또 적어주죠? 방향. 그 다음에 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이런 거 적어주죠? 어디에다가요? 대상 물건 표시란에. 위반 건축물 이런 것도 적어주죠? 위반 건축물. 이 4가지가 대상 물건 표시란 중에서 중요한 거죠. 작년에 생긴 게 요 내진이요, 내진. 방향을 적어줄 때는요. 방향을 적어줄 때는 어떻게 적어줍니까? 주택일 때는요. 주실 기준에서 방향을 적어주죠. 그 밖에 기타 건축물일 때는 뭘 기준으로 해서죠? 주된 출입구. 응? 출제가 유력한 거예요. 지금 서식에 들어온 게 한 3, 4년 됐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내기도 너무 좋고 출제 유력. 일반적으로 대상 물건 표시라는 대장을 보고 적습니다. 아까 첫 시간에 공부했듯이 대장. 그 다음에 권자는요. 권리관계죠. 등기부에 나오는 권리관계를 적어줍니다. 이때 을구에 나오는 근저당 같은 경우는 적어줄 때 채권 최고액을 적습니까? 실제 채무액을 적어줍니까? 채권 최고액을 적어준다고 판례가 얘기하죠? 서식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째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이거 적어줄 때 원칙적으로요. 뭘로 조사합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그죠?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 같은 거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조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나왔듯이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 시험에서 그게 중요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요. 이것은 용적률의 상한요. 뭘 가지고 조사하죠? 시군 조례더라. 그죠? 그리고 계획 같은 거, 무슨 계획, 무슨 계획, 계획자 나오는 것은 어떻게 조사하죠? 그래서 어떻게 기재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여 기재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것은 임대차를 알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까? 이런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사항은, 공법상 규제 사항은 임대차다 그랬을 때는요, 기재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 이게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제일 끝에 거. 할 수 있답니다. 나올 겁니다, 이거. 자, 입자는 뭐죠? 입자? 입지 조건. 입지 조건 그러면 5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도로, 또요, 대중교통, 또 뭐가 있어요? 주차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차장. 그 다음에 교육시설. 그 다음에 마지막이 판매 및 의료시설까지. 의료시설도 여기 들어갑니다. 종합병원 같은 거. 이 5가지가 입지조건란에 적는 거. 어떻게 적어줍니까?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해서 기재한다. 이렇게. 자, 여기 나와 있는 관자는요. 5번째죠.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 적는 거 2개밖에 없는데 뭘 적어줍니까? 경비실하고 관리주체. 현장 확인해서 기재해 주는 겁니다. 야, 6번째는 뭐죠? 비선호시설. 혐오시설요. 이것도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갑니다. 비선호시설 요구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자는요. 7번째. 하나, 둘, 셋. 3가지 적어주는 거 뭐죠? 거래 예정금액. 또요. 개별 공시가요. 또 하나 더 있는데 건물의 공시가격. 그 중에서 건물의 여기 보면 개별 공시가고 건물의 공시가격 2개는 임대차다 그랬을 때는요. 그 기재를요. 생략할 수 있다. 이것처럼, 그쵸? 여러 번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생략할 수 있겠어요. 뭐하고 뭐요? 개별 공시가고 건물의 공시가격은요. 그 다음에 조자가 뭐예요? 8번째인데 조세죠? 근데 취득 관련 조세에 적어주는 거 3가지가 뭐죠? 취득세,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 또 하나가요? 지방교육세. 근데 이때는요. 임대차다 그랬을 때는요. 임대차는 어때요? 아예 뭐요? 제외됩니다. 왜요? 취득세 같은 게 안 생기니까. 요건 제외. 몇 번씩 나왔던 거. 여기는 생략할 수 있다. 다른 것들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요구할 수 있는 기본 확인사항. 자, 이제는요. 세부 확인사항 쪽으로 갑니다. 이 세부 확인사항은 암기하셔야 될 게 이쪽보다 더 중요합니다. 요새. 그 다음에 실내벽이 관해요. 이렇게 합니다. 자, 요게 9번입니다. 자, 그때 실은 내용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 권리관계야. 실제 권리관계는 뭘 적어주냐?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야.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 중에 대표적인 건 뭐예요? 세입자라니까요. 세입자가 가장 대표적으로 흔한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면 바로 만나는 사람이에요. 임차권 등기 잘 안 해준다니까 그러네. 세입자 여기요.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이상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분묘기지권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옆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건 비싼 물건이에요. 정원수, 정원서, 조형미술품, 고가의 조명시설 그런 거요. 자, 이런 것은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어준다. 왜 고지하느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고지한다. 그래서 요구를 해서 고지받은 사항을 적어준다. 자, 10번째 뭐예요? 10번째.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한번 봐봐요. 수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전기, 가스, 소방이 특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소방. 그 다음에 난방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배수. 또 뭐가 있습니까? 승강기. 뭐 등등등 이렇게. 소방요. 소방과 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 들어보셨나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들어보셨어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있냐 없냐를 적어주는 게 소방입니다. 옛날에 주거용 건축물과 관련해서 옛날에요. 뭐가 있었냐면 비상벨 들어보셨나요? 소화전 이런 게 옛날에는 요게 있었어요. 지금 이게 사라졌어요. 대신에 뭐가 나온 거예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이게 전제가 주거용 건축물일 때 전제를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용 건물일 때는 옛날 이렇게 비상벨, 소화장 그러다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근데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아파트는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이걸 파악하지 않고요. 아파트를 뺀 나머지 주택일 때 이걸 적어주는 겁니다. 이거 나오면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이제 시험에서. 그런데 조심할 게 뭐냐면 이게 주거용이니까 이렇게 되고 비주거용이다 그랬을 때는 비상벨, 소화전 그게 맞아요 또. 주거용만 이게 빠진 겁니다. 작년에 출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벌써 요거 나왔습니다. 요거 대비하셔야 돼요. 주거용인데 이거 나오면 틀리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벽자 나왔죠?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하고 벽면 도배는 다릅니다. 벽면 도배 구별된다고요? 요게 뭐예요? 11번째예요. 그 다음에 환자는 뭐예요? 환경조건. 환경조건이잖아, 환경조건. 여기 적어주는 거 하나, 둘, 셋인데, 뭐예요? 일조량, 소음, 진동,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죠. 환경조건. 이 네 가지 요 세부 확인사항은 요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낼 때, 무조건 한 문제 이게. 낼 때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비선호시설 얘기합니다. 비선호시설은 개업공인회사가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라고 써요. 조문에, 지문에. 맞습니까? X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환경요건은 개업공인회사가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맞습니까? 틀려요. 요구하여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출제합니다. 무수히 출제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위에 갖고 출제하든 밑에 기본이요, 세부요 이렇게 출제하든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한 문제 이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가 뭐냐면 중개, 보수 등이에요. 그죠? 중개, 보수 등. 근데 중개, 보수와 관련해서는 여기다 중개, 보수, 실비 그런 거 적는데 여기 주의해야 될 거. 부가세는 어떻게 되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됩니까?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부과된다 그러면 안 되고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다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과된다 그러면 안 되지.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겠습니다. 시험에 2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복비 계산할 때는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아니면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거래 금액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험에 이미 나왔었고 이게 우리 상식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거래 금액이 아니에요. 실제 거래 가격 아니에요. 그렇게 출제했었어요. 거래 금액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까지. 그리고 확인설명서에다가 서명 날인할 때 자, 매도인과 매수인 이런 당사자는요. 서명 또는 날인이지요. 날인할 때 도장 찍을 때 확인설명서에다가 근데 개공이나 소공은 어떻게 합니까? 서명 및 날인이죠. 응?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확인설명서 1번 서식만 지금 본 거예요. 이건 이제 나머지 서식과 이제 비교해봐요. 확인설명서 1번, 2번 최근에 문제가 이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거의. 그래서 두 문제로 보셔야 돼. 확인설명서 1번, 2번, 3번, 4번은 주, 비, 토, 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제 비중 2문제. 예? 주, 비, 토, 입.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그 다음에 입광공. 그랬을 때 환경조건을 기재하는 칸이 있겠느냐? 환경조건은 주거 여기만 있어요. 없어요. 예. 상식으로 해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자, 비선호시설을 기재하는 칸이 있느냐? 비선호시설은 비가 오다가 말다가 오다가 말다가 기억하셔야 돼. 두 가지가 핵심이. 입지조건을 기재하는 칸이 있겠느냐? 입지조건은 거의 다 있다가 끝에만 쏙 빠지는 거예요. 없어요. 끝에만 쏙 빠진다고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이것도 땅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거의 다 있는데 끝에 가서 쏙 빠져요. 여기 공통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이 서식을 비교하는 내용을 이 정도 분량으로 요약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예? 자, 내외부 요 벽면 도배 관리에 관한 사항 요거 건물 있을 때 나오는 거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 동그라미, 비주거용 건축물 동그라미. 토지는 나대지만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땅 위에 농가주택 같은 거 있는 거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사실 있을 건데도 그래요. 기가 막힌 거.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X라고 하셔야 돼. 상식 가지고 해결하시면 안 돼. 응? 임목 자체를 매매하는 거지. 뭐 땅을 매매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도 없어요. 여기도 XX. 예? 그래서 동그라미 XX. 그 다음에요. 모든 확인 설명서에 공통기재사항이 있어요. 공통. 그죠? 암기하실 때 예수의 취권 뭐예요? 발표요. 이렇게. 예수의 취권 발표다. 요게 어떤 서식이 됐든 간에 다 나온 거예요. 얘가 뭐예요? 예정금액 등. 수가 뭐예요?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은 기본 확인사항입니까? 세부 확인사항입니까? 이거 기본이요, 세부요? 조심하셔야 돼요. 기본도 아니고 세부도 아닌 것이 이거요. 세 번째 덩어리. 기본 세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덩어리가 있어요. 하나밖에 안 되지만 이건 뭐예요? 취득 관련 조세. 공통사항이에요, 이거. 임대차의 경우는 안 적어주지만 안 적어줄 뿐 칸은 있단 말이에요. 공통사항이에요. 이건 뭐예요? 관리관계. 여기 나오지 않지만 실제 관리관계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총 사실은 6개예요. 관리관계는 기본입니까? 세부입니까? 관리관계는 기본이요? 세부요? 기본. 실제 관리관계 요것은 기본이요? 세부요? 실제 관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관리사항은 기본이요? 세부요? 세부잖아요. 완전히 족보가 틀려요. 족보가 틀려요. 등기부에 나오고 등기부에 안 나오고. 등기부에 안 나오니까 막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등기부에 나오면 등기부 떼어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요구가 아니잖아 이게. 이건 뭐예요? 표는 대상 물건의 표시다. 6가지 암기해 두셔야 돼. 자, 문제 36번 풀어보시고. 자, 36번의 1번은요, 보시면, 요거, 벽면 도배예요, 벽면 도배.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맞지.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실제 관리 관계, 요거네요. 실제 관리 관계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고지받은 사항을 기재한다라고 서식에는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구. 동그라미 2번요.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맞는 겁니다. 그거 2번. 3번 맞고요. 4번 질문은 공법, 이것도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네. 했던 거고. 5번이 왜 틀렸어요? 개별 공시가는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습니까?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는 것은 개별 공시가 아니고 개별 공시가는 어디에 적어요? 예정 금액 등 칸에 여기 적잖아요. 기재 항목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 어려운 거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거 5번. 오른쪽 38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옛날 기출 문제입니다. 38번이 보니까. 자, 38번의 1번은 보세요. 벽면 도배 상태 조심하셔야 돼. 벽면 도배 상태가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습니까? 벽면 도배라고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족보도 틀리잖아요. 2번 질문은 비선호시설 기재하는 칸 있잖아요. 비선호시설은 기본입니까? 세부입니까? 기본이요. 기본입니다. 비선호시설은 환경조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 3번은요. 매각 때문에 틀렸어요. 매각에 따른 조서는 안 적어줘요. 설명도 안 할 뿐더러. 4번이 좀 어려운데 4번은 거기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이게 주거용 건축물인데 구축물, 적치물, 땅에 이거 쌓아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축물, 적치물 이것은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아요. 4번에서는 구축물, 적치물 이것 때문에. 5번은요. 뭐 때문에 틀렸어요? 판매 및 의료시설은
거기 나와 있는 환경 조건이 아니죠. 환경 조건에 적지 않고 판매 및 의료 시설은 어디 나오죠? 입지 조건 중에 제일 끄트머리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재 항목들을 막 속속들이 연습해서 많이 익혀두셔야 되는 거예요.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합니다.